모이에킹 강의를 하는 우세준이라고 하고요. 급하게 수혈이 됐습니다. 원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그 취약점 분석하고 모이에킹 쪽하고 그리고 어, 모이에킹 방어 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이에킹, 네, 모이에킹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우선 모이에킹 난이도라고 하면은 수출자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모이에킹 단계에서 보면은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실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스크립트 키드에서 디벨롭트 키드, 자기가 어떤 걸 디자인해가지고 어떻게 해킹을 할 것인지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차로 모이에킹이란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이에킹 강의고요. 그리고 모이에킹 엔지니어링, 그리고 모이에킹, 그리고 실습 환경 구성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진행할 거고요. 모이에킹 엔지니어링, 모이에킹 할 텐데 모이에킹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모이에킹 해야 되나, 어떤 것을 모이에킹 해야 되나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이에킹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이에킹 엔지니어링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보안을 시작하게 게 SI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SI 쪽에서 시스템, 백업, 그리고 스토리지 쪽, 그리고 가상화 쪽, VM웨어 가상화 쪽으로 넘어와서 오픈스택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오픈스택을 하다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안 쪽 구조를 지켜야 될까,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현상이 의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까? 어떤 것부터 지켜야 될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리고 어디서 지켜야 될까? 그리고 언제부터 지키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대부분 우스갯소리로 보안 사고가 터지면 케이블만 뽑으면 된다. 뭐 케이블을 뽑아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케이블을 뽑으라고 자꾸 그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ACL만이 답인가? 이런 항상 의문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의문의 첫 번째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보안 엔지니어링이라고 개념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약간의 마인드맵으로 꾸며본 건데요. 보안 엔지니어링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보안 엔지니어인데 보안 엔지니어라는 거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한 줄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시스템 엔지니어 하다가 보안 엔지니어로 넘어가는데 당신 보안 엔지니어 하면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부르면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악의적인 에러 실수 등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보안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안 엔지니어링 단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보안의 요구사항 정의.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호를 할 것인가, 그 보호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항상 나오는 관리적 보안 구축, 물리적 보안 구축, 기술적 보안 구축 세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축이 되었다면 보안 체계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체계를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이 보안 체계를 운영 관리하면은 어떤 통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이 항목 가운데 모이에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 관리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보안 관리 통제가 잘 되고 있는가 보안 감사를 수행하고, 이 감사를 외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안 인증 관리를 통해서 이제 ISMS, PIMS 두 개가 존재했는데 올해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PIMS-P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IS 27000에 1에 2013 요거는 이제 국제 보안 인증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보안위협 관리 통제 속에서 보안위협 관리 통제는 보안위협 탐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보안위협 탐지 및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리고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탐지 모니터링 했으니까요. 그냥 보안위협 대응 및 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은 보면은 기술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을 자산을 관리하는 그 윗사람들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응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렇게 한 셋이고요. 그리고 보안 탐지 준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보자면 이 개념을 큰 숲에서부터 이제 작은 나무로 이렇게 가는 중이고요. 보안 위협 탐지 준비에서는 능동 위협과 수동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을 탐지를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서 정탐과 오탐 여부를 탐지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동적 위협과 능동적 위협은 어디에서 탐지를 해야 되냐? 그 수집 로그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집 로그는 시스템 로그와 응용 프로그램 로그, 로그 처리, 그리고 보안 로그 이렇게 로그들이 나오고 이 로그에 대한 패킷과 파일 분석 도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주원 강사하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패킷과 파일 분석 도구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악성 코드, 페이로드 부분에 들고 들어와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 악성 프로그램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패킷과 파일 분석 도구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쌓여진 로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죠. 로그를 처리하는데 첫 번째는 로그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또 한 줄 정의를 하자면은 이제 로그 수집은 도대체 로그란 무엇일까? 로그란 무엇인가요? 그럼 도대체 이벤트 로그는 또 무엇인가요? 그래서 로그와 이벤트 로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로그 분석, 로그란 정보화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게 핵심 포인트는 발생화 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 이것이 로그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로그를 데이터 가공하고 축약한 필터링하게 되죠. 와이어샤크로 보면 우리가 TCP 부분과 HTTP의 리스폰스 리퀘스트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필터링을 걸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가공을 하고 축약을 하는 가운데서 이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벤트란 무엇인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많은 사건 중 의미가 있는 것만 추출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벤트라고 말하게 됩니다. 뭐 다른 데 가보니까 치매 대응 분석팀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로그와 이벤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줄 정의를 해보라고 물으면 대부분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 자기가 머릿속에서 한 줄씩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할 것인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그 수집과 분석해서 이벤트를 가지고 분석 결과를 다른 부서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치매 분석 팀이라든지 포렌식 팀이라든지 이제 악성 코드 팀한테 결과를 공유해서 그 패킷을 주고받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 중에서도 이제 보안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것은 통제할 것인지 어떤 것은 그냥 놔둘 것인지 이렇게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매뉴얼을 하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고요. 그리고 또 복잡하게 갔는데 보안 위험 및 탐지 및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취약점 분석과 자산 유형을 분류해야 되고요. 취약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산 유형 분류라는 거는 자산 식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냐면은 그 소프트웨어인지 그, 그 가상화 VM인지 아니면 웹인지 왓슨지 하드웨어인지 이런 유형들을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 자산별 유형 분류가 그렇게 하드웨어 순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제 들어오는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 통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해서 이제 취약점이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위험 및 대응 복구 방법이 있는데요. 이 복구에서 상세적으로 이제 자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산 평가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산이 보안을 강화한다고 해서 보안에 드는 비용이 더 많아 버리면은 이 자산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자산 평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보안 효율 및 관리 통제 시스템을 선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안 위협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보안 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을 선정할 때 모의 해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안 위협 경로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 모의 해킹과 취약점 구성 점검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모의 해킹은 말 그대로 이제 CV 코드,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OS가 자체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분석하는 게 그 모의 해킹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컨피그를 설정을 해서 보안 위협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취약점 구성 점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통신 기반 시설 그 보호 대책서라고 해가지고 그 종합평가 그러니까 모의 해킹보다 취약점 구성 점검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CV 리트리에서 이쪽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리스트 보시면은 이 취약점 리스트를 통해서 이 번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성 점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각 시스템이 나오죠. CV 버전 5가 있는데 CC 버전 5가 있는데 AIX일 경우, 아파치일 경우, 뭐 IIS일 경우 어디를 막는다, 어떤 콘피그 설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엑셀로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나중에 대응 보고 작성할 때 이제 외형 관석 회피, 전가, 수용 이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학 사항들 이 대응 보고서 작성했는데 그 보안 위협을 막을 때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 재정적, 기술적 제약이 있는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제약이 있는지 이런 상태로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같은 경우는 화면을 좀 높게 됐나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위협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BCP가 나옵니다. 비즈니스 컨티뉴스 플랜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개념이 없다가 이 개념을 DRS와 백업을 포함한 개념, 상위 개념이고요. DR은 디지스 리무버라고 DR이 딱 나오면은 이제 어, 핫존, 핫, 웜, 콜드가 나와야 되는 그쪽이고요. 백업 시스템 말 그대로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을 백업하는 거고요. 이것을 상위로 포함하는 게 BCP고요. 여기에 보면 비즈니스 영속성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 린치라고 주식 관련된 그 대기업들 그쪽의 모든 전산 시스템하고 그런 시스템이 9.11 세계 무역 빌딩 안에 있었는데 9.11 테러를 당해가지고 다 시스템 멈추게 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주식이 돌지 않으니까 거의 뭐 몇천조 효과 거래가 안 되니까 블랙아웃이 일어날 것이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BCP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 거의 24시간 안에 복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BCP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래서 상세히 보면은 보안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악의적인 에러 실수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 구현할 때 구현 시험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구고 그리고 암호화, 하드웨어 변경 방지.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컴퓨터 보안에서 경제학 응용 심리학까지 들어가요. 왜 응용 심리학이 들어가냐면은 보안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이 들어가요. 사회공학이 뭐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겉에서 막아봤자 한 사람 잘 구슬려가지고 내부에 권한 있는 한 사람 잘 구슬려가지고 암호를 불게 만들면은 이런 보안 방지 대책이 아무런 소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응용 심리학도 같이 들어가고 이런 분야고요. 보안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보안 엔지니어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과 위협을 상황과 연계시켜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평가가 이제 동향을 파악한다는 건데요. 보안은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새로이 막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면은 이런 분석 보고서들을 읽어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나오면은 요즘 나온 것들 이 자료는 이제 키사에서 분기별 이제 동향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외에도 이제 외국 쪽에서 나오는 동향 분석을 읽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데 키사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3분기 때 우리나라 3분기 때 이제 랜섬웨어, 인공지능 해킹, 거래소 해킹, 크립토 해킹, 해커 그룹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악성 코드 쪽에서 모의 해킹을 원하는데 라저스 그룹이 그 많은 그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다. 그럼 라저스 그룹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면 북한 해킹 그룹, 라저스 그룹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보내오는 그런 악성 코드가 유형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류들을 잘 판단을 해서 모의 해킹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예,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동향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 해킹이. 그래서 쭉 가보시면은 보안위협 관리 통제 시스템의 서비스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모의 해킹이라는 건 이런 관리 통제 시스템 중에 한 종류이고 이제 고객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보안 담당자의 사전 승인, 반드시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작위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때려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로그하고 이벤트 로그가 어마어마하게 뜨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IP에 대해서 로그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취약점을 찾아내서 내 외부적 관점에서 내부적 관점이 아니고 외부적 관점을 통틀어서 치프 테스트, 펜 테스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무해킹은 시도하고 발생 가능한 해킹 위험 및 내부 보안 사고를 예방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무의 해킹의 주요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일반적인 보안 위협 관리 통제도 구조도인데요. 원래 멋지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안 되는 자료라서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만 꾸며져 있고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상단이 있는데 이 상단은 ISP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SK, KT 이런 곳을 이제 인터넷 프로바이더라고 공급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회선을 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회선이 하나, 두 회선이 들어옵니다. 왜 두 회선이 들어오냐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인터넷 서버, 인터넷 쪽이고요. 또 하나는 모의 훈련은 다른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대역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 모의 훈련은 다른 쪽 ISP에서 공급받아가지고 KT면은 여기는 SK나 LG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분류를 하기도 하고, 아니 KT면은 같은 대역, 다른 대역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대역대로 나뉘게 되고요. 그럼 인터넷 서버팜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ISP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SP에서 걸러진 것들이 방화벽에서 또 한번 거르고, 그러고 나서 방화벽에서 들어온 걸 악성 코드 분석, 그리고 US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거쳐서 드디어 저희 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구성이거든요. 모든 회사들은 백봉 상단을 만나게 돼요. 백봉 상단에서 GSLB가 뭐 하는 거냐면 글로벌 서비스 밸런스인데 이것이 이제 DNS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글로벌 서비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DNS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다른 쪽 DR이나 아까 BCP 보셨죠? 그럼 다른 쪽에 혹시 보시면은 대전에 하나가 있고 서울에 하나 있다. 그러면 서울 쪽하고 대전에 DNS가 요 IP가 서버 IP가 여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쪽 지역 쪽 서버가
다운되게 되면 바로 GSLB를 통해서 이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서울 쪽에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로드 밸런스입니다.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스. 그리고 그 다음에 안티디도스 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스팸과 바이러스 쪽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L7 도스를 만나게 됩니다. L7은 이제 HTTP 리드 도스나 뭐 이런 것들, L7으로 진행되는 도스들을 맡게 되고요. 또 ISP가 있고, 방화벽 있고, 또 IDS 있고, 또 하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내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상단은 인터넷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다 걸러져서 우리 쪽 서비스망,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가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DMZ 존이라고 볼 수 있죠.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내부 안에서 이제 방화벽, DB 접근 제어, 서버 접근 제어 써가지고, 서버가 외부에서 노출되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바로 만나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 DB를 접근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IP를 통해서 백본 하단을 통해 가지고 내부 IP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VPN을 하나 따가지고 이제 분사라든지 지사 쪽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런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보안 위협 관리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이킹은 이 통제도를 보고선 이 안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 네트워크 쪽에서는 어떤 취약점이 있을지 확인을 하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설명이잖아요. 그 하드웨어 밑단에 들어가시면 이제 웹 서비스들이 돌아가는데 이 웹 서비스는 어떻게 막게 될까 보면은 이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 장표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회사 지금 JXFrame이라고 J2 자바로 개발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은행을 차린다. 근데 은행을 차리면은 고객들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그래서 구성도를 즐기게 되면은 이제 고객들은 그 모바일 장치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바일과 웹 쪽으로 나뉘게 되겠죠. 모바일로 접속할 수도 있고 웹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멀티랭귀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 고객이기 때문에 그 모바일 안에는 UI나 UX 쪽도 있고 HTML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HTML 안에는 HTML5, 베이직 HTML,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 뷰 액션 이런 쪽 웹 쪽 서비스가 진행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또 보안적 요구 사항들이 있게 되는 거죠. 고객 정보 암호화를 해야 되고 통신 구간도 암호화해야 되고 웹 서비스도 보완해야 되고 솔루션 연동 처리할 때 이 연동 처리 가운데서 뭐 누수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쪽을 저희 쪽이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개발 쪽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쪽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쪽 따로 요구사항들이 있고 이게 도식도로 보게 되면 전체 개념도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오픈 뱅킹을 한다. 브라우저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다. 멀티랭귀지 써야 되고 그리고 웹 모바일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액션들이 일어나고 TCP를 쓰고 HTTP를 쓰고 EJB를 쓴다. 이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딱 그 프로토콜 쪽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게 되는 거죠. Secure Center가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서버, 마스킹 액세스, 암호화, SQL 인젝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레거시라고 그러는 건 이건 앞단에서 웹페이지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뒷단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선 동작해야 되는 건데 그 동작해야 되는 서버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 보면 TCP/IP, HTTP 이런 부분이 다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스튜디오 쪽
전체 개념도로 보면 시큐어 센터, 서비스 매니지먼트, 레거시 연동, 디플로먼트 스튜디오, 시스템 어드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보안 점검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모의 해킹 두 번째 모의 해킹이 나오는데요. 아까 뭐 이쪽 크게 개념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두 개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을 득한 후 대응책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수행 전과 모의 칭수, 수행 후가 있는데 대상 및 범위를 먼저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목록화하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을 시도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작성한 후에 이제 침투한 흔적을 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백도어나 이런 거 심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도식도를 또 만들었거든요. 제가 따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범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보 수집하는데 보안 취약점과 수집 도구인데 수집 도구는 대부분 칼리 리눅스를 쓰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 칼리 리눅스를 잘 안 쓰고요. 넥서스나 라피드 7 같은 돌려봐서 이제 칼리 리눅스로 이제 메타스플릿 가지고서는 하나씩 점검을 하긴 하는데 보통 개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는 CVCC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념들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킹 관점에서 보면은 세부 단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정보 수집 단계, 공격, 익스플로잇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 후 단계, 포스트 익스플로잇.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정찰을 하게 되는데 정찰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웹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도메인 등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출되는 정보들을 하나씩 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합법적인 단계고요. 서비스 단계 진입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운영 체제나 운영 프로그램 등 이제 배너를 수집하게 됩니다. 오신트라고 불러서 불리는데 오신트라고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구글이나 이제 구글링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다 오신트 안에 들어가는데 페이스북 그래서 이제 뭐 안에 내부 권한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정보를 자꾸 유출하기도 하고 내부 메일들을 그 쓸데없이 그 웹상에 노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격 단계는 이제 침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비밀번호 취약점을 알아내서 내부를 침투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내부로 권한 없는 사용자로 일반 사용자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권한 상승 공격을 하게 됩니다. 루트 권한을 얻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면 공격은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상단에 보면은 이쪽은 공인 IP 대역이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사설 IP 대역입니다. 그러면은 공인 IP 대역에 같은 대역에 있는 물려 있는 서비스들을 한번 또 훔쳐보고 싶겠죠. 그것을 사이드 공격이라고 해서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부르고요. 이거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피보팅이라고 부릅니다. 피보팅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SSH가 있으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웹 서비스 게시판을 사용한다. 그럼 게시판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때 그 DB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DB는 내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DB의 내부 IP로 접근되어 있어서 이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IP, 내부 IP와 외부 IP 두 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보팅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죠. 내부를 접근해서 이제 내부의 업무망을 다 뒤져버리는 게 이게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익스플로잇은 마지막으로 포스트 익스플로잇은 이제 루트킷이나 백도어를 삽입하는 거죠. 언제든지 해당 시스템 작동하기 위해서. 그것은 크론탭 같은 경우 크론탭에다 삽입하기도 하고요. LS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 뭐 find 거기에 LS인 것처럼 감추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LS를 실행하면은 그 백도어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포트를 열어서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끔 실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해킹 사실을 은닉하고 추적이 불가하도록 흔적을 지우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막 장표를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이거저거를 막 작성을 하게 했는데요. 대상 및 범위를 선정, 여기 보면은 2단계는 해킹 관점의 단계인데, 모의 해킹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자산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면 그 가장 문제인 게 그거예요. 혼자 공부하고 보안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한 서버 많아봤자 두세 개, 10대 정도의 서버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면 되는데 모이킹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50대, 100대 같은 대역에 있는데 서버들은 모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렇게 서버 자산 번호와 장비명, 그리고 관련 시스템, 보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구성 관리 시스템 통해 가지고 자산 목록을 달라고 해요.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하드웨어로 자르든지 하드웨어 리스트로 연계 시스템별로 서비스별로 자르든지 아니면은 프로토콜별로 자르든지 해서 자산을 선정을 하고요.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래서 자산의 취약점 정도를 확인하고 아까 스캐닝을 돌려서 통제 시스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막고 있는데 이 통제 시스템이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위험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위험도별 위험 목록 보고선 DOA 결정해서 개선을 시킵니다. DOA 같은 경우는 이 위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포기할 것인지 아까 보시면은 요거를 결정하는 게 DOA이고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시키는 게 자산 선정하고 협의할 내용이고요. 취약점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패스워드 관리 취약점, 뭐, 유형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모이킹 하시는 분들은 다 인식하고 알아야 되지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유닉스, 리눅스 계열로 나누다든지 뭐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윈도우 계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모이킹을 접하면 굉장히 힘든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이킹 할 때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물론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가동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고 보안 통제 목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겁니다. 취약점의 이해는 프로토콜의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OSI 7레이어의 프로토콜의 이해도가 모의 해킹에 대한 그 접근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가장 큰 이해가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또 L1부터 L7까지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엄청 했는데 OSI 7인데 OSI가 뭐냐?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인터커넥션인데 그 분산된 인기종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상호 호환을 위해 정의한 표준 아키텍처 참조 모델이다. 요거 통해 가지고 보안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테스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OSI 7A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리 정복이죠. 이게 각 계층을 분리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 복잡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게 큰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항목을 보시고 취약점이 딱 떠오르셔야 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웹플로딩, 뭐 ARP, 캐시 플로딩, HTTP 쪽 이쪽 보시고 패킷 단위와 이쪽 주요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모의 해킹에 대한 취약점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 공부한 내용들일지도 몰라요. 스위스 재민과
리다이렉트, ICMP 리다이렉트 이런 걸 다 점검하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다 정리가 됐거든요. DNS 증폭 공격 이쪽은 다 S7 쪽이죠. 여기서 막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CC와 CV와 CC, CVSS는 무엇인가? CV는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고유 결함이나 설계상 허점을 얘기한다. CVSS는 취약점 점수를 표기해서 기본 통제 가치를 부여해서 0에서 10점 정도 가해 수치를 줄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CC는 단지 시스템의 설정 오류만 찾아준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모이해킹을 하러 들어오시면은 취약점 관리도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 CV 통해서 뭐 비밀번호 관리나 이런 복잡도 설정이라든지 복잡도 설정이 아니고 이런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았다고 해서 비밀번호에 대한 그런 취약점이 없게끔 만들어도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 하지 않으면은 브루포스 공격에 당하게 되고 복잡도를 설정하려면 브루토스 공격에 당하기 때문에 요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금융이나 그쪽에서는 이거를 모이해킹을 더 쳐주는데 만약에 관공서나 이런 쪽을 가게 되면은 다들 CC2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요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상세 가이드 요거 한 번쯤 현업에 계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T사의 기술 안에서 가이드 쪽이 다 나오거든요. 이쪽은 한 번씩 관심 분야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냥 좋아요. 이게 2014년에 나왔다가 하도 말들이 많아서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별다로 바꾼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유닉스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통제 항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닉스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 패치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윈도우스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하나 보고 갈게요. 상중하로 나와 있어요. 계정 관리 부분, 룻 계정의 원격 접속을 제한되어옵니다.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되어옵니다. 보시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패스워드 복잡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솔라리스 경우는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EPC 밑에 패스워드 밑에 맵스 믹스를 4. 이 부분을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안 엔지니어라고 들어갔는데 시스템 모르면은 어쩔 수가 없고 시스템 엔지니어도 보안 설정하라고 그러면은 그 보안 엔지니어한테만 닥달을 하게 되는 거군요. 자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힘든 상황 중에 한 부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통신 기반 시설 상세 취약점 분석 취약점 평가 상세 가이드를 통해서 CC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CVSS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캘큘레이터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보안 점수 내가 이렇게 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이게 계산하는 거는요. 제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았어요. 새로운 취약점을 찾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CVSS 버전 2입니다. 버전 2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달아놨는데 CVSS를 제공하는데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미트에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NIS 취약성에 대한 영향 점수를 제공한다. 고유 특性스코어를 제공하고 이 점수에 대한 외부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절대 점수고요.
이게 외부 상황에 따른 변화하는 점수가 아닌 고정적인 점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CVSS V3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점수까지 포함하게 만든 게 CVSS V3이고, 현재는 CVSS 버전 2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떤 악성 코드를 발견했는데, 역태 벡터, 그 공격 범위가 로컬에만 국한되어 있다. 아니면 네트워크, 외부에 노출된 모든 시스템들, 그 액세스 컴패러빌리티, 이게 보면은 공격의 복잡성은 얼마 되는지가 낮다. 그러니까 스크립티즈나 웬만한 GUI 가지고서는 다운받아가지고 공격하면 다 뚫린다. 그럼 인증 과정이 있느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비밀번호 통해가지고 막히느냐? 아니면 인증 없이 그냥 통과하느냐? 그냥 인증 없이 통과한다. 여기는 말 그대로 가용성, 기밀성, 여기죠?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어, 이쪽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다 이쪽에 영향이 있다라고 다 표시하면은 다 10점입니다. 그렇게 재밌게 점수를 따져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점수를 따져서 이런 거 나오는데, GNU-배시나 뭐 잘 알려진 그런 공격 같은 경우에 이런 점수를 통해 가지고 뭐 10점, 9점, 뭐 8점, 오픈 하트블리드 같은 경우 이렇게 8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해킹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빠르게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외부에서 웹 해킹이 들어와요. 모의 해킹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운영체제 명령어 실행, 웹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게 부어보는 거죠. 시중에 있는 것들이나 내가 개발한 거나 그쪽에서 본 것들 부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IS 하고서는 내부 방화벽에서 DMZ 쪽 들어가서 리버스 쉘 통해 가지고 열리나 확인하고, 이쪽 옆으로 가는 게 피보팅, 레터럴 무브먼트,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포트 포워딩과 터널링으로 들어가는 게 피보팅. 그래서 내부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최근에 했던 게 가장 복잡한 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가상화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이 가상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가상화 시스템을 삼중화했는데, 이 가상화 시스템 안에 이런 VM들이 다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은 이중화 해본 거죠. 내부 VM 버추얼 네트워크로. 그래서 DMZ 존을 하나 꾸며봤고, 내부망 IP로 하나를 나눠봤어요. 그랬는데, 그, 모의 해킹하는 사람이 망통해서, 외부에서 망통해서 이 하나의 서버를 웹서버로 가장을 하고, 웹서버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로 접근해 볼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혹시 가상화 네트워크가 ARP 스피킹은 되는지. 그리고 이쪽 보면은 가상화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멀티 테넌트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아파트 안에 모두 같이 있어도 이게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같이 있는지 몰라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도 몰라야 되고 내부에서도 몰라야 되는. 이게 멀티 테넌팅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VM 가상화에서는 이 가상화 멀티 테넌트를 받쳐주는 가장 큰 기술이 VLAN이에요. 그래서 VLAN을 통해 가지고 가상으로 랜을 나누는 거죠, 대역대를. 근데 VLAN에는 이런 호핑 어택이라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VLAN 뚫고 레터럴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지, 측면 공격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적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웹서버 뚫어보고, 그래서 안으로 접근해서 하이퍼바이저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뭐 ARP 스토핑을 한번 걸어가지고 새끼 들어가는 거를 중간적 공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VLAN 호핑 어택을 통해서 다른 대역의 서버들에게 측면 공격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SSH가 열려 있다. 그러면 피벗팅 통해 가지고 터널링이나 포트 포워딩 통해서 내부망 서버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내부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부자에게 넷 악성 코드라고 원격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내서 이 사람이 이 넷 악성 코드를 열었을 때 어느 단계까지 열리는지 그래서 2호 단계 시점에서 이 취약점 점검하듯이 똑같이 점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했던 이 시나리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가 좀 오늘은 굉장히 좀 장표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론 중심이었는데 다음부터는 거의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실습에서 이제 리눅스 쪽, 웹 쪽, 그리고 칼리 쪽 통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피보팅 할 것인지 이런 이런 해킹 관점의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칼리눅스, 메타스플리터블, 윈도우 7 이렇게 세 가지 가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VM에 다 올리시면 됩니다. 칼리는 그냥 쓰던 거 쓰셔도 되고요. 최근 거 받으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리고 메타스플로이터블은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 메타스플로잇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 메타스플로잇을 테스팅할 수 있는 가상 서버를 하나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칼리 하나, 윈도우즈 하나, 그 메타스플로이터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구성을 안 해놨거든요. 제가 보통 윈도우 다른 거 쓰다가 강의 제가 다시 해서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혹시 VM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요 구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제가 장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 개 만들어 놓고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으셔서 세 개가 통신될 수 있도록만 세팅해 놓으면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회공학 먼저 시작할 건데 사회공학에서 이제 구글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구글 화면 안에 패스워드하고 아이디 넣으면은 칼리에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장난들도 좀 쳐볼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 가상화가 키우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었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혹시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피보팅 강의에서 가장 초보적이고 많이 쓰는 거는 라우팅 테이블 애드를 하는 것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그 보통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선은 연결되어 있는데 정기적 신호는 가는데 그 라우팅을 빼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부 시스템은 그래서 라우팅을 하나 넣어보고 하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곳에 가면은 그 피보팅 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 툴 통해 가지고 라우팅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통신이 되게끔 핑을 때려봐서 통신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쉬운 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VPN 나오죠. VPN에 이거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보안 서비스 제공, 기밀성, 메시지, 비결성, 비연결은 무용성 이게 SSH 프로토콜 쪽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터널 모드가 나올 거예요. 터널 모드에서 터널링 한다고 하는데 터널링 통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SSH가 되면은 그 안에 자기 패킷을 숨겨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다른 서버로.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장표를 보시고 SSH 터널링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부 IP로 접근해서 넘어가서 접근을 하는지 공격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